제발, 이건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한 남자가 아내의 지갑 속에서 빛나는 작은 포장을 발견한 순간 그는 눈을 의심했다. 그 작은 행동 하나는 평범한 가족의 일상에 균열을 내는 시작이었다. 그러나 그 밤, 단순한 의심의 뒤편에는 예상치 못한 진실과 삶을 뒤흔드는 전환점이 숨어 있었다. 들으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 37살의 준호는 회사에서 돌아와 무거운 발걸음으로 낡은 아파트 계단을 올랐다. 겨울바람이 몸속 깊이 스며드는 듯했고, 한 손에는 오늘도 처리하지 못한 서류가 담긴 가방이 매달려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스친 건 볶은 김치의 냄새, 그리고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는 아내 혜진의 모습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여느 가정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깊은 그늘을 품고 있었다. 서류 봉투 사이사이 끼어있는 대출 고지서, 은행에서 오는 독촉 메시지, 그리고 매달 등록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나날, 그 모든 무게가 그의 어깨에 내려앉아 있었다. 오늘은 좀 늦었네. 혜진이 젖은 손을 수건에 닦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준호의 귀에는 미묘한 떨림으로 들렸다. 그는 대답 대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거실 TV에서는 뉴스 앵커가 무심히 오늘의 주식시장 상황을 전하고 있었다. 잠시 후 혜진은 싱크대에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여보, 내 카드 좀 찾아줄래? 가방 안에 있을 거야.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카드만 꺼내 건네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그의 가슴을 조여왔다. 준호는 가방 속 지갑을 꺼내들고 무심코 지갑을 열었다. 그 순간 그는 눈을 크게 떴다. 신용카드와 각종 포인트카드, 그리고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낯선 영수증이 몇 장 보였다. 서울 강남의 카페 이름이 적힌 영수증. 혜진이 평소 가던 동네 카페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언제 거길 간 거지? 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손가락을 떨었다. 그리고 마침내 손끝에 닿은 작은 사각형, 반짝이는 은빛 포장, 명확히 눈에 들어오는 단어, 콘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잠시 손을 떨며 그것을 바라보다가 급히 다시 지갑 속에 밀어넣었다. 머릿속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설마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있는 건가? 아니야, 혜진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왜 이런 게 여기에 있어?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혜진의 웃음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그 웃음조차도 이제는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준호의 입술은 바짝 말랐고 목구멍은 막힌 듯 답답했다. 카드 찾았어? 혜진의 목소리가 주방에서 날아왔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억지로 평정을 가장하며 대답했다. 잠깐만. 손에 들린 카드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아내에게 건네며 눈을 피하자 혜진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돌아섰다. 그 짧은 순간에도 준호의 눈에는 그녀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다. 그날 밤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애써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화면에 비친 뉴스의 자막은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미지, 아내의 지갑 속에서 발견한 포장이 떠다녔다. 20년 넘게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아내였는데 왜 지금 이런 게 내 앞에 나타난 거지? 우리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불안과 분노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마치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듯 어린 시절 어머니가 눈물로 고백하던 순간이 뇌리에 스쳤다.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 그때의 절망과 분노가 오늘 밤 그의 몸을 다지 옥죄어왔다. 침묵 속에서 아내와 나눈 짧은 대화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혜진은 언제나처럼 내일 장 보러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준호의 귀에는 그 말이 누구를 만나러 갈지도 모른다는 의미로 변질되어 들렸다. 그는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 잠든 뒤 홀로 남은 거실에서 지갑을 다시 열어보았다. 작은 포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서랍 속에서 바늘을 꺼내들었다. 손끝이 땀에 젖어 미끄러졌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아주 조심스럽게 포장에 작은 구멍을 냈다.
그 순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만약 그녀가 정말 다른 사람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집을 떠나던 아버지의 뒷모습과 울부짖던 어머니의 얼굴이 포개졌다.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했던 준호였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아버지와 다를 바 없었다. 그는 포장을 다시 지갑 속에 넣고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숨을 죽인 채 몇 시간이고 뒤척였다.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도 멀고 낯설게 느껴졌다.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불안한 그림자가 그들의 가정 위로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한 채 그 작은 구멍 하나가 머지않아 진실의 문을 열어젖힐 열쇠가 될 것이었다. 오늘도 한 발 늦었네. 지하철 문이 닫히자 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기동에 기대섰다. 출근 시간대의 전철안은 늘 그렇듯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어딘가 더 외로워 보였다. 사람들의 어깨에 부딪히면서도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신발 끝에 묻은 먼지를 바라보며 속으로는 끝없는 질문이 흘러나왔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언제부터 이렇게 숨이 막히기 시작한 거지? 회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늘 그렇듯 사무실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웃음소리는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멀리서 울리는 잡음처럼 들렸다. 누군가 농담을 하면 그 소리의 파동이 사무실 전체를 휘감았지만 준호의 자리만은 그 울림에서 비껴가 있었다. 부장님, 이번 보고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젊은 대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준호도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리가 돌아서자마자 얼굴은 다시 굳어졌다. 그들 세계에서 나는 이미 밀려난 사람 같아. 나를 필요로 하는 건 일이 아니라 책임 전가일 뿐이지. 창밖으로 비친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물끄러미 보다가 다시 모니터를 켰다. 화면 가득 쌓여있는 숫자와 그래프.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귀에서는 여전히 동료들의 대화 소리가 맴돌았다. 이번에 애들 학원비 올랐다네? 우리 집은 그래도 사정이 괜찮아서 다행이지. 아파트 값도 오른 거 봤어? 진짜 요즘은 가진 자만 더 잘 사는 세상이라니까. 그 순간 준호의 가슴은 뭉근하게 조여왔다. 그가 사는 변두리 아파트는 겨울이면 보일러를 오래 켤 수 없어 늘 냉기가 돌았다. 반면 회사 동료들은 주말마다 아이와 스키장을 다녀온 이야기, 해외여행 계획을 자랑스럽게 내뱉었다. 그들의 환한 얼굴 속에서 그는 더욱 작아지고 초라해졌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나갈 때 준호는 조용히 도시락을 꺼냈다. 김이 다 빠진 찬밥과 계란말이 몇 조각. 혜진이 새벽에 서둘러 준비해준 것이었다. 그는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떠넣었지만 웃음소리를 배경음처럼 흘려보내며 삼키는 밥알은 모래처럼 거칠게 목을 긁었다. 왜 이렇게 부끄럽지? 단순히 다른 걸 먹는 것뿐인데. 하지만 저들은 나를 보고 속으로 비웃을지도 몰라. 아직도 도시락 싸다니는 사람 있네? 라고.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에 그는 물을 들이켰다. 그러나 목구멍의 걸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퇴근 후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더욱 초라해 보였다. 뒷좌석에서 대학생 몇 명이 떠들며 웃고 있었다. 최신 휴대폰을 손에 쥐고 유행하는 브랜드 옷을 입고 거리낌 없이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 준호는 그 웃음이 자신을 겨냥한 듯 느껴졌다. 마치 세상이 그의 낡은 정장을 비웃는 듯. 집에 돌아왔을 때 혜진은 이미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다. 상 위에는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풍성한 상차림은 아니었다. 물가가 오르며 식비조차 줄여야 했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혜진의 물음에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별일 없었어. 그냥 똑같지. 짧은 대화 뒤에 남은 것은 무거운 침묵이었다. TV에서는 유명 셀럽 부부가 새로 산 고급 빌라를 자랑하는 장면이 나왔다. 화면 속 웃음소리와 화려한 배경이 현실과 겹치며 준호의 마음을 더욱 옥죄었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꺼버렸다. 왜 꺼버렸어? 재미있었는데?
혜진이 놀라 묻자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보기 싫어서. 그 짧은 대답에는 질투와 허무,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다. 혜진은 더 묻지 않았고 대신 조용히 밥그릇을 챙겼다. 밤이 깊어가자 준호는 다시 아내의 지갑이 떠올랐다. 머릿속에 맴도는 반짝이는 포장. 그 작은 사물이 자신을 끊임없이 조롱하는 듯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세계에 그녀가 발을 들은 건 아닐까? 나는 이 집에서조차 혼자인 건 아닐까? 그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아내의 숨소리는 고요했지만 그에게는 너무도 멀리 느껴졌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두꺼운 벽이 세워진 것처럼 나는 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나는 무너지고 있어. 누구도 모르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채 그의 시선은 천장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 공허함이 그의 마음을 닮아 있었다. 또 늦으셨네요, 과장님.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동료의 말은 농담처럼 흘려들일 수도 있었지만 준호의 귀에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자리로 들어가 앉으면서도 그는 어색하게 웃어 보였지만 눈가에는 억눌린 긴장감이 드러났다. 그들은 웃으며 말했을 뿐일까? 아니면 정말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 보는 걸까? 회의실 안은 늘 밝고 활기가 넘쳤다. 젊은 직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활발하게 나누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그러나 준호가 입을 열면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누군가는 무심하게 화제를 돌렸다. 그의 말은 공중에 흩어진 먼지처럼 금세 사라졌다. 펜을 쥔 손가락에 땀이 맺혔다. 눈앞의 자료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마음속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들끓었다. 나도 한때는 저들처럼 인정받고 싶어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누구도 내 말을 기다리지 않는구나. 회의가 끝난 뒤 사무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뒷말이 준호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 요즘 과장님 뭔가 예전 같지 않아. 맞아, 그냥 버티는 느낌이지. 사실상 후배들이 다 챙기잖아. 그는 모른 척 걸어갔지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두 손은 무릎 옆에서 꼭 쥐어져 있었다. 퇴근길에 지하철 안,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시험 성적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떤 아이는 성적이 올랐다며 자랑스레 웃었고 다른 아이는 이번엔 망쳤다며 어깨를 움츠렸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적어도 웃음과 대화가 있었다. 반면 준호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으면서도 철저히 고립된 존재였다. 나는 왜 이렇게 늘 혼자일까? 왜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딸 수지는 거실에서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다. 아빠, 오늘 학원에서 모의고사 봤는데 난 또 평균밖에 못했어. 그 말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괜찮아, 평균도 잘한 거야. 다음엔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그러나 수진의 눈빛은 이미 상처받은 듯 어두웠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성적 때문에 나누는 서열의 대화가 떠오르는 듯 했다. 준호는 딸의 얼굴을 보며 자신이 직장에서 느끼는 소외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세상은 어디서나 경쟁과 비교로 사람을 가르고 그 속에서 누군가는 늘 고립되는 것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내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당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는 잠시 젓가락을 멈섰다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혜진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식탁 위에 들이운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치찌개에 김이 올라오는데도 그 따뜻함은 마음속 냉기를 녹이지 못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후 준호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다. 불 꺼진 집안은 적막했고 창문 너머 거리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그는 손에 들린 컵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회사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귀에 다시 울려 퍼지는 듯했다. 내가 왜 저들 사이에 끼지 못할까? 내가 부족해서? 아니면 이미 나를 배제하기로 한 걸까? 가슴이 답답해져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두 눈가에 서서히 물기가 차올랐다.
그러나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는 그저 숨을 참았다. 소리조차 누군가 들을까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골목에서 마주친 옆집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오늘도 출근하세요? 저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어요. 자랑 섞인 말에 준호는 억지로 웃으며 축하드립니다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깊이 찔린 듯했다. 나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데 남들은 자랑할 거리가 넘쳐나네. 버스를 타고 창가에 앉은 그는 길가의 광고판을 바라봤다. 새로 지은 고급 아파트, 반짝이는 자동차, 웃고 있는 모델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속하지 못한 세계를 보여주는 듯했다.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자 상사가 다가왔다. 준호 씨, 이번 보고서 수정 좀 부탁해요. 이 부분은 좀 구식이라.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깔린 의미는 너무 분명했다. 당신 건 믿을 수 없어. 다시 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 뒷자리에서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이 자신 때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이미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새로운 맛집 일하기를 하며 함께 나갔을 때 그는 다시 혼자 남았다. 책상 위에 올려둔 편의점 삼각김밥을 뜯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은 환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한겨울의 골목처럼 시리고 어두웠다. 나는 언제쯤 누군가에게 인정받을까? 언제쯤 내 말이 가치 있게 들릴까? 그 질문은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그의 내면에서 울려 퍼졌다. 과장님, 이건 이제 젊은 팀원들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회의실 안에서 후배가 무심히 내뱉은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순간 웃음소리가 퍼졌고 누군가는 농담처럼 송사래를 쳤다. 하지만 준호는 그 자리에서 미소조차 짓지 못했다. 억지로 얼굴 근육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입꼬리는 어설프게 떨릴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동공은 불안하게 좌우로 움직였다. 또 시작이구나. 나만 왜 이렇게 투명한 존재처럼 취급받는 거지? 회의가 끝난 뒤 다른 직원들은 무리지어 점심 약속을 잡았다. 오늘 점심은 신사동 새로 생긴 파스타집 어때? 좋아요. 요즘 거기 핫하던데. 환하게 웃으며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아무도 같이 가시죠 라는 말을 건네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손끝이 허공을 더듬듯 떨리고 있었다. 결국 그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들고 사무실 구석자리에 앉았다. 증기로 안경이 뿌옇게 흐려졌지만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을 숨기려는 듯 눈을 감았다. 나는 왜 이렇게 늘 혼자일까? 그냥 한 끼 식사마저도 이렇게 쓸쓸해야 하는 걸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현관문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집 안에서는 웃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딸 수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이어폰을 꽂고 있었고 아내 혜진은 부엌에서 조용히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다. 텔레비전마저 꺼진 거실은 적막했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혜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회사에서 힘든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준호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눈빛은 그 말을 배신하고 있었다. 혜진은 그 눈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반찬을 그의 그릇에 놓아주었다. 그 순간의 따뜻함조차 준호에게는 짐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왜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진심을 털어놓지 못할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준호는 직장에서 들었던 웃음소리를 떠올렸다. 머리맡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렸다. 그는 이불을 덮어쓰고도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또렷하게 떠오르는 건 동료들의 시선이었다. 농담인 듯 무심한 듯 그러나 분명히 자신을 가리키고 있던 그 시선들. 다음 날 아침 지하철 안은 출근길 사람들로 가득했다. 교복 입은 학생들은 시험 이야기로 시끌벅적했고 젊은 직장인들은 커피를 손에 든 채 새로운 투자 얘기를 나눴다. 반면 준호는 손에 쥔 낡은 가방만을 꼭 쥔 채 창밖을 바라봤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미 지쳐버린 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아니, 늙은 게 아니라 뒤처진 걸까?
사무실에 도착하자 책상 위에는 상사가 남긴 메모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 수정, 요즘 트렌드 반영해서 다시 작성. 펜으로 쓴 글씨는 딱딱했고 그 밑에는 빨간 줄이 여러 개 그어져 있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컴퓨터 화면을 켰지만 머릿속은 하했다. 트렌드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더 이상 새로운 걸 따라잡을 수 없는 걸까? 아니면 그냥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걸까? 점심시간 다른 직원들이 모여 앉아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 주말엔 어디 갈 거야? 부모님이랑 강릉 가기로 했어. 와, 좋겠다. 난 친구들이랑 부산 놀러 가기로 했어. 그들의 밝은 대화는 준호에게는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아득했다. 마치 자신은 그 벽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는 조용히 책상 위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싸늘해진 김밥 몇 줄이 전부였다.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이 메어 내려가지 않았다. 억지로 삼킨 뒤 물컵을 붙들고 연거푸 삼켰다. 저녁 무렵 퇴근길에 마트에 들른 준호는 가격표 앞에서 오랫동안 망설였다. 가족을 위해 고기를 사고 싶었지만 지갑 속에 남은 돈을 세어보니 결국 값싼 두부와 계란만 집을 수밖에 없었다. 계산대 직원이 건네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그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이게 내가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인가?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 시험지를 들고 울고 있었다. 아빠, 이번에도 60점이야. 애들한테 또 몰아들을 거야. 그 말에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의 눈에 맺힌 눈물이 자신이 회사에서 느낀 수치와 겹쳐졌다. 그는 딸의 어깨를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점수보다 중요한 건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야. 그러나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결국 이런 위로뿐인가? 하지만 이런 말조차 진심으로 전해지고 있을까?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혜진은 방 안에서 서류를 정리했고 수지는 억지로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펼쳤다. 거실 한쪽에 홀로 앉은 준호는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속 어둠은 마치 자신을 삼키는 듯 깊고 무거웠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걸까? 그냥 나 자신으로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다. 그의 속삭임은 소리 없는 울음처럼 가라앉았다. 눈가에 맺힌 물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아무도 모르게 소매로 닦아냈다. 그리고 다시 아무 일도 없는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창밖에서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이 거실 벽을 스쳐갔다. 짧게 스쳐간 그 빛은 어쩌면 희미한 희망처럼 보였다. 하지만 빛이 지나간 뒤 남은 건 다시 깊은 어둠뿐이었다. 준호는 그 어둠 속에서 혼자 숨을 고르며 또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과장님, 요즘은 후배들이 더 잘하니까 그냥 맡기셔도 되잖아요. 그 말은 분명 웃음 섞인 농담이었지만 준호의 귀에는 비아냥처럼 들렸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누군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무마하려 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동의가 섞여 있었다.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젠 대놓고 나를 밀어내는구나.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을 때 그의 어깨는 더 굽어 있었다. 젊은 직원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떠드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이번에 보너스 타면 차 바꿀까 생각 중이야. 와, 요즘은 진짜 다들 외제차 몰더라. 그 말에 준호는 발걸음을 잠시 멈췄다. 그는 아직도 10년 된 국산 중고차를 몰고 있었다. 그 차의 낡은 시트와 가끔 고장나는 에어컨이 떠오르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왜 늘 같은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걸까? 점심시간 직원들이 무리를 지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준호는 혼자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앉았다. 옆 테이블에서는 누군가 그를 힐끗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분은 왜 항상 혼자 드시지? 같이 가자고 하면 될 텐데. 다른 이가 대답했다. 그러게. 근데 이제는 그냥 혼자가 편하신 거 아닐까? 그들의 말은 배려로 들릴 수도 있었지만 준호는 오히려 더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점점 이렇게 변한 걸까?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올렸지만 뜨거운 김이 올라오자 갑자기 목이 막힌 듯 숨이 차올랐다. 그는 급히 물을 들이켰다. 퇴근길 그는 무심히 아내 혜진을 따라 동네 마트에 갔다. 지낼 때에는 화려한 포장과 알록달록한 신제품들이 가득했지만 그의 손이 닿은 것은 가장 저렴한 라면 묶음과 세일 중인 계란 한 판이었다. 옆에서 젊은 부부가 장바구니에 수입 과일과 고급 와인을 담으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자 준호는 그 자리를 서둘러 벗어났다. 나는 왜 늘 가장 싼 것만 고르게 되는 걸까? 가족에게 미안해서라도 더 좋은 걸 사고 싶은데.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지는 방 안에서 울고 있었다. 시험 성적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아빠, 나 또 반에서 중간밖에 못했어. 친구들이 또 뭐라 하겠지. 준호는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눈에는 자신이 직장에서 느끼는 좌절이 딸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수진아. 중요한 건 네가 노력했다는 거야. 그러나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자신조차 설득할 수 없는 위로임을 알고 있었다. 나조차 인정받지 못하는데 아이에게 어떻게 당당하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날 밤 혜진은 무심히 말했다. 오늘 동네 친구 만났는데 그 집 남편은 이번에 승진했대. 곧 이사도 간다더라. 순간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물만 들이켰다. 혜진은 그 반응을 보고 말을 멈췄지만 이미 마음속에 박힌 상처는 깊게 파였다. 다른 사람들은 올라가는데 나만 멈춰 있구나. 아니, 더 뒤처지고 있구나. 잠들기 전 준호는 천장을 응시하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러나 머릿속은 동료들의 웃음소리와 아내의 말, 딸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그의 가슴은 마치 무거운 돌이 눌린 듯 답답했고 두 손은 땀에 젖어 있었다. 나는 언제쯤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버티는 이유는 뭘까? 나조차 믿지 못하는 삶을 왜 이렇게 애써 이어가고 있는 걸까?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는 그 눈물을 소리 없이 삼켰다. 소리내어 울기에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고 누군가 들을까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나서며 마주친 이웃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의대 붙었어요. 집안이 다 들떠있네요. 그 말에 준호는 억지로 웃으며 축하드립니다. 라고 답했지만 걸음을 옮기자마자 표정은 무너져 내렸다. 남들은 다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있는데 나는 뭐가 있지? 내 딸은 울고 나는 회사에서 소외당하고 아내는 나를 믿지 않는 것 같고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늘 같았다. 그러나 준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자신을 비웃는 듯 보였다. 광고판 속 환하게 웃는 모델들, 손을 잡고 웃는 연인들, 커피를 들고 여유롭게 웃는 직장인들. 그 사이에서는 그는 늘 투명 인간 같았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상사가 다시 말했다. 준호 씨, 요즘 성과가 예전 같지 않아요. 조금 더 분발해 주셔야겠어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준호의 심장을 세차게 때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공허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서 필요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거실불을 켜자 텅 빈 서리가 울려 퍼졌다. 아내는 외출 중이었고 딸은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준호는 홀로 식탁에 앉아 식은 반찬을 먹었다. 젓가락질을 멈춘 그의 눈가에는 다시 분 눈물이 차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울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소리 없는 숨을 몰아쉬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준호의 귀에는 비난처럼 들렸다. 그는 잠시 아내의 눈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다. 말없이 숟가락만 만지작거렸다.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식탁은 유난히 조용했다. 김치찌개에 김이 올라오는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이었다. 수지는 젓가락을 손에 쥔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시험 성적표가 여전히 그녀의 가방 속에 들어있다는 걸 준호는 알고 있었다. 누구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간 뒤 준호는 천천히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다. 맞은편 아파트 창문에는 환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그 안에서 가족들이 웃으며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비쳤다. 순간 그는 창문을 닫으며 눈을 질끈 감았다. 왜 우리 집은 늘 이렇게 무겁고 어둡고 서로 말조차 나누지 못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지하철 안에서 그는 문득 옆자리 사람의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되었다. SNS 피드 속에는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사진, 주말에 다녀온 여행지 풍경, 새로 산 명품 지갑이 가득했다. 그는 시선을 황급히 돌렸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왜 이런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걸까? 나도 저런 사진 하나쯤 올려보고 싶다. 웃는 얼굴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회사에 도착했을 때 상사가 불쑥 말했다. 준호 씨, 이번 보고서는 좀 올드하네요. 요즘 트렌드 감각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순간 회의실에 앉아있던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이는 피식 웃었다. 준호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다. 펜을 쥔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그냥 내가 사라져버린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겠지? 점심시간 동료들이 모여 앉아 새로 생긴 식당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일부러 화장실에 오래 머물렀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밑은 깊게 패여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끝없는 공허함이 비쳐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문득 아내의 지갑이 떠올랐다. 그 안에 있던 은빛 포장, 그것은 여전히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혹시 정말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괜히 예민한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게 변해버린 건 아닐까? 집에 도착했을 때 혜진은 전화를 받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응, 알겠어.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전화를 끊자마자 준호와 눈이 마주쳤다. 혜진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친구랑 잠깐 얘기한 거야. 그러나 준호는 그 미소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가슴은 다시 조여들었다. 그날 밤 수진이 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나 사실 친구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다들 나보다 성적이 좋고 자꾸 비교당하는 게 싫어. 그 말을 들은 준호는 순간 숨이 막혔다. 자신의 회사에서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아빠가 다 알아. 그러나 그 말 뒤에 그는 속으로 덧붙였다. 나도 똑같이 힘들단다, 수진아.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구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달아보던 준호는 다시금 생각했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 그냥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노력을 알아봐주면 좋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끝없이 밀려나기만 하는 걸까? 창밖으로 스쳐가는 자동차 불빛이 방 안을 스쳤다. 짧게 머물다 사라진 그 빛은 마치 희미한 희망 같았다. 하지만 곧 다시 어둠이 찾아왔고 준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그 눈물을 베개에 묻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아빠, 사실은 나한테 남자친구가 있어.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준호는 한순간 숨조차 멎는 듯했다. 그는 눈을 크게 뜬 채 딸을 바라보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곧바로 이어진 혜진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맞아, 여보. 나도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준호의 시선이 아내로 향했다. 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그동안 감추고 있던 비밀이 이제 드러나는 건가? 혜진은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2달 전이었어. 수진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지. 울면서 혹시 임신한 게 아닐까 무섭다고.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앞이 아득해지는 듯 그의 손에서 숟가락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금속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담긴 충격과 분노는 숨길 수 없었다. 수지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다. 아빠, 미안해. 난 그냥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만 말했어. 사실은 아니었어. 그냥 너무 불안해서. 준호는 딸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자신이 회사에서 느꼈던 불안과 공포가 겹쳐 떠올랐다. 나와 똑같구나. 나도 늘 두렵고 늘 밀려나고 있다는 불안 속에 사는데 아이도 똑같이 고통받고 있었구나. 혜진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내가 병원에 데리고 갔어.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 수진이는 아직 많은 걸 몰라. 그래서 내가 상담도 받고 필요할지도 몰라서 그걸 준비해둔 거야. 준호는 그 순간 아내의 지갑 속에서 보았던 은빛 포장을 떠올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게 다른 남자가 아니라 우리 딸 때문이었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동안 쌓아온 의심, 분노, 불면의 밤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럼 내가 본 그 아이, 그 남자는 누구였어? 준호는 힘겹게 물었다. 혜진은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수진이 남자친구야. 이름은 윤호. 그 아이가 나를 찾아와서 사과했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그날 카페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다. 아내와 젊은 남사가 마주 앉아 있던 모습. 자신은 그 장면을 배신이라고 단정지었지만 사실은 딸의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의 눈가에 서서히 눈물이 고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거야. 얼마나. 그러나 혜진은 그를 바라보며 차갑게 물었다. 당신, 솔직히 말해. 그날 지갑 속 물건에 무슨 짓을 했어? 준호의 몸이 굳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작은 구멍을 냈어. 그땐 화가 나서 정말 다른 남자랑 있는 줄 알고.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충격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거실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혜진이 입을 열었다. 여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지만 의심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제는 알겠지? 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외쳤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용기도 내지 못했을까? 왜 대화를 피하고 의심만 키워왔을까? 그 순간 수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아빠, 나도 미안해.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그 따뜻한 손길이 그의 손등에 닿자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는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울었다. 거실의 조명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 안에서 가족의 진심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고마워, 여보. 그리고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거실 안에 있는 모두의 가슴을 울렸다. 그 한마디는 지난 수개월간 쌓여있던 의심과 두려움, 분노와 침묵을 무너뜨리는 열쇠가 되었다. 혜진은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냈다. 수진 역시 울음을 삼키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조금씩 달라졌다.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었지만 대화는 늘어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 따뜻해졌다. 준호는 퇴근길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 집 근처 작은 공원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잿빛만 보이던 하늘에 이제는 희미한 별빛 하나라도 찾으려 했다. 내 삶에도 저 작은 빛 같은 희망이 있겠지. 나는 이제 외면하지 않겠다. 회사에서도 그는 예전처럼 수마들지 않았다. 회의 시간에 누군가 그의 의견을 무시해도 조용히 다시 설명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점점 몇몇 후배가 그의 경험에 귀 기울였다. 그 눈빛 속에서 준호는 오랜만에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느꼈다. 그것은 작고 미약했지만 그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었다.
집에서는 수진이 조금 더 솔직해졌다. 시험 성적에 울던 소녀는 이제는 이번엔 노력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할 줄 알게 되었다. 그 뒤에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공감이 있었다. 준호는 딸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실패한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아이 곁에서 함께 배우고 자라가는 사람일 뿐이야. 어느 날 저녁 윤호가 집에 찾아왔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정중히 앉은 그의 모습은 아직 미숙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다. 아버님, 저 미숙했지만 진심으로 수진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순간 준호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오해와 두려움이 떠올랐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진심이 느껴진다. 나도 한때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지금은 누군가의 아버지다.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겠지? 윤호는 눈빛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네, 꼭 알겠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집안을 가득 메웠다. 불 꺼진 아파트 단지 안 창문 하나에서 흘러나오는 그 웃음은 어둠 속 작은 등불처럼 따스하게 빛났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계절은 바뀌었고 겨울이 지나 봄이 왔다. 벚꽃이 피어나는 길을 가족은 함께 걸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은 마치 지난 상처들을 덮어주는 듯했다. 준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건 사실 내 안의 그림자였구나. 하지만 그림자가 있기에 빛도 있는 법. 나는 이제 그 빛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옆에서 수진이 환하게 웃었고 혜진은 그 웃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손을 내밀어 아내와 딸의 손을 잡았다. 세 손이 맞닿은 순간 그 온기는 단순한 가족의 체온을 넘어 서로의 삶을 다시 이어주는 약속이 되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우린 이제 괜찮을 거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버티자. 그 말에 수지는 눈물이 고인 채 웃었고 혜진은 남편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그들의 발걸음 뒤로 벚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지난 고통과 오해, 눈물과 상처들이 모두 바람에 실려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더 단단한 뿌리가 되어 앞으로의 시간을 지탱해 줄 거라는 걸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준호는 하늘을 향해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위로 같았다. 세상은 여전히 냉혹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았다. 작은 선의와 용기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작은 마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그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였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나지막한 내레이션이 울렸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그러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순간 삶은 다시 빛을 찾는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곁에서 함께 웃어줄 사람, 믿어줄 사람, 그리고 끝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귀 기울여주신 그 마음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누군가는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오해와 상처, 외로움과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지나 결국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이해,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작은 배려와 용서, 짧은 대화 한마디가 때로는 삶을 바꾸는 힘이 되며 결국 그 마음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가 되고 삶을 살아가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짧은 댓글로 느끼신 점을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